주식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정도 됐으니까 15년이면 지금 언제죠? 지금이 2020년도니까 거의 2005년? 거의 그때 정도부터 한 것 같네요. 그때부터 했다고 그때부터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제가 처음 할 때는 지금처럼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2006년인가 5년인가 뭐 그럴 건데 5년인가 4년인가 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지금은 막 유튜브도 뭐 물론 이제 사자도 많고 뭐 실력 있고 그때 나서 막 많이 하지만 사자는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근데 타입은 좀 다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어쨌든 간에 좀 제대로 된 분들도 이렇게 강의 같은 게 공개되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본 영양만 있으면 잘 골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도 그때보다는 지금 책이 이제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책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때는 그리고 또 누가 뭐 돈을 내서라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주식장 자체도 지금이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그때는 수준 자체가 개인들 수준도 더 많이 떨어졌고 세력들도 지금보다 더 좀 덜 영악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 수준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손실 보는 거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 뭐 정말 저 밑바닥부터 했죠. 주식책이 다 읽고 나니까 한 8, 90, 80% 정도는 거의 다 좀 쓰레기던데 한 20% 정도는 그다음 가치가 있고 근데 그 주식책도 거의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빨리빨리 읽게 되거든요. 비슷한 내용이 많다 보면 그래서 거의 한 300권? 300권 정도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가끔 서점 가면 주식책 찾아봐요. 어떤 새로운 거 어떤 게 나왔나 보면 한 권 읽는데 한 10분도 채 안 걸리죠. 예, 이렇게 대충 아는 내용은 넘어가고 새로운 게 있나 이것만 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했었고 그러다가 뭐 처음에는 또 옛날에도 막 이렇게 사자들 많았거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 본 거예요. 독학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처음에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뭐 전문가 믿어서 그거 다 겪었죠. 예. 전문가한테 당하기도 해보고 다 했죠. 독학하다가 깨져도 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급등주 세력주만 쫓아서 차트 매매만 해보기도 하고 재무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 차트만 보고 와 어떻게든 막 매매해보기도 하고 결국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성률이 좋은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차트만 정말 보고 매매하면 차, 소위 차티스트라 그러죠. 주로 이제 이런 세력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죠. 오늘 뭐 이런 쪽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세력주 위주로 매매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재무가 엄청나게 안 좋은 것도 막 건든다는 얘기예요. 차트만 보고 하다 보면 그러면 언젠가 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다가도 한번 이런 기업 악재 있잖아요. 돌발 악재 횡령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유상증자 한다든지 이런 게 터져가지고 갑자기 제일 심하면 정지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중에 상폐당하기도 하고 번 돈을 한 번에 1패로 다 까먹고 그냥 망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차트 매매만 하면. 그래서 재무를 주식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그래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차트 매매만 할 거면 딱 당일날 무조건 팔아야 돼요. 당일날 사서 단타만 딱 해야 돼. 그쵸? 그렇게 하면 뭐 리스크가 적은데 차트 매매 한다면서 재무도 안 보고 홀딩해서 물렸다고 들고 가고 이러다 보면은 세력주 보통 많이 건든단 말이에요. 차트 매매 하는 애들은. 그러면 물려버렸을 때 그게 재수없게 돼버리면 그게 상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돈이 그냥 매일매일 수익률 좋아서 벌다가도 한 방에 그냥 다 토해내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꼭 생겨요. 차트 매매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이제 다양한 관점에 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여러 가지 매매법을 많이 해보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수급을 더해서 이제 수급 매매라는 건 결국 이 재무도 어느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률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로 해가지고 뭐 상한가를 먹거나 상한가 뭐 15% 30%를 먹거나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안정성이 높으면 비중을 많이 실은 다음에
한 5%만 먹거나 뭐 짧게 2%씩 몇 번만 먹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력주에는 돈을 그렇게 못 실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고, 또 하나 차이점은 초 때부터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는 되게 이 기법 있잖아요. 무슨 기법 이런 게 되게 많이 이제 지금도 이제 한참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되게 성률 뭐 엄청 무슨 기법 좋더라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것도 공부한 과정이긴 해요.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기법을 많이 이제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기법 자체가 이 주식이 어떤 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파동의 원리도 있고 수급의 원리도 있고 왜 가느냐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다잖아요. 그런 그에서 기법 자체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같은 원리에서 다 나온 기법들이라서 기법이라는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도 저도 기법을 많이 알 수 있고 그리고 뭐 배우는 분들한테는 기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약간 정형화를 시켜 놓은 거잖아요. 정형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가고 나면 결국은 기법 자체가 뭐 결국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원리를 보고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보조지표도 거쳐가는 과정이고 보조지표도 처음에 차트를 잘 못 보고 이렇게 거래량도 못 보고 추세도 잘 뭐 이렇게 판단을 수급 잘 못 보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이제 보조지표가 있으면 아무래도 판단 기준이 조금은 늘어나니까. 하지만 보조지표 자체는 기본적으로 몇몇 빼고는 다 후행성이란 말이에요. MAC도 마찬가지고 뭐 스토캐스틱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잘 간 차트들은 다 맞죠. 근데 잘 안 간 차트 중에서도 보조지표의 그 신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필요 조건, 충무 조건, 필요 충무 조건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거는 뭐 필요 충무 조건이 아니고 약간 충분 조건일 뿐이죠. 보조지표는. 그래서 보조지표만 맹신하는 사람치고 사실 큰 실력이 뛰어난 고수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경험상 그랬어요. 오히려 이제 어설프게 실력 없는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설명 뭐 하는데 막 자기가 실제로 실력 없는 사람일수록 보조지표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근데 보조지표가 그렇게 이제 예측 지표가 있고 두 타입이 있는 거예요. 두 타입이. 이렇게 이격 지표가 있어요. 이격 지표. 이격 지표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격 지표는 추세를 간다는 예측이라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파동의 원리도 있고 이격의 원리도 있는데 이격이 중요해요. 이격이. 왜냐하면 주식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추세를 파동이 있으면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격 지표는 뭐냐면 왜 쓰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격 지표를 가끔 써요. 근데 내가 이거 일일이 계산해야 되잖아. 이격이 얼마인가. 그죠?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나. 위로도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나. 요거 계산하기 귀찮아서 쓰긴 해요. 그런 이유로 이격 지표를 쓰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하고 대표적으로 엔벨롭이 있죠. 이격 지표에는. 공부 뭐 조금 하신 분 아실 거예요. 볼린저 밴드 엔벨롭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뭐 크게 실력하고 상관이 없죠. 그건 자기가 편해서 쓰는 거니까. 그런 건 써도 되는데 다른 보조지표들은 대부분 후행성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못 보는 그것도 도움은 돼요. 쓰시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차트하고 거래량하고 뭐 이렇게 수급만 이렇게 잘 봐도 그 보조지표에 나타내는 걸 다 내가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매물대도 다 볼 수 있고 나중에 결국은 차트만 지저분해지니까 나중에 다 빼버리게 되는 거죠. 고수로 갈수록. 그리고 굳이 이제 보조지표를 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한 개만 쓰지 마시고 최소한 3개 정도 써가지고 3개 다 매수를 가리킬 때 내가 매수를 하는 게 그나마 확률이 좀 높이는 방법이에요. 한 개가 아니고 3개 다 똑같이 매수를 가리킬 때만 매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나마 확률이 좀 올라가긴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후행성인데 그나마 조금 선행에 가까운 지표는 이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행에 조금 가깝긴 해요.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해가지고 차트를 안 쓰는데 그거 일목균형을 잘 쓰는 분들 중에는 실력 좋은 분이 있긴 해요. 제가 본 경험상에 있었고 일목균형을 잘 쓰는 분 중에서 좀 잘하는 분이 있긴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나마 좀 후행 중에서도 조금 선행에 가까운 지표라서
그런 건데 일목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되게 지저분해져요. 여기 막 일목 설정 한번 해볼게요. 추가 설정은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지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설정하면 평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 거고. 여기다 일목 넣어볼까요? 엄청 지저분해져. 자, 일목 넣어볼게요. 지표 추가. 일목 균형표라고 있을 겁니다. 평평평 일목 여기 있죠? 일목 균형표 평 이렇게 됩니다. 차트가. 아 이게 뭐야? 이거 뭐 그림이 정신없어.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일목균형표 안에는. 그래서 일목을 쓸 때 나중에 처음에는 옛날에 저도 이제 중간적인 경우에서 일목 중에 좀 중요한 선이 이 기준선이라는 건데 여기 이 선 있잖아요. 26일 기준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 참고로 보조지표 다 설명할 수 있고 보조지표 원리도 알고 뭐 보조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뭐 다이버전스 이런 것도 다 아는데 설명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요거 다 빼버리고 요거만 쓰기도 했었어요. 예전에 한번은 차트 위주로 제가 매매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수급 매매로 넘어오기 전에 넘어왔다는 개념은 안 맞고 수급 매매로 확장되기 전에는 차트 위주로 할 때는 이 정도 선은 썼는데 요거 딱 하나 여기 요 선 있죠. 회색 선 이게 26일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데 나머지 다 지우고 요거만 쓴 적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구름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차트가. 그래서 안 씁니다. 하지만 보조지표 중에서 뭐 일목 정도는 신뢰도가 조금은 있는 편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 또 이게 닫혔네. 얘기를 하시지. 채팅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거 영문 켜놨잖아 지금. 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너무 채팅을 안 친다. 자, 일목균형표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자, 지표 추가. 아무도 바꾸도 생각나네. 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말을 안 해? 이러면서. 네. 볼밴드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요. 일목은 똑같이 지표 추가. 자, 봅시다. 쭉 내리면 여기 뭐 일목균형표가 있거든요. 봐요. 차트가 얼마나 지저분해 보입니까? 지저분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사할 때. 지금 제가 왜냐면 HTS를 메인을 이제 키움 영문을 S를 하고 가끔 해외 지수 보여줄 때 키움 글로벌을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창이 키움 글로벌 창에서 따온 거예요. 이게 해외 지수 설명해 줄 때 저는 해선도 플러스 알파로 약간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을 때 만약에 뭐 키움에서 설명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 나도 모르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나름 그런 예측 지표 중에서는 그나마 선행에 좀 가까운 지표라 이걸 쓰시는 분 중에 좀 실력이 있는 분은 봤어요. 실력이 있으신 분은. 근데 저는 너무 지저분해서 안 쓰고 옛날에 수급 매매 안 하고 차트 매매 할 때는 여기 다 지우고 하도 귀찮아서 26일선도 좀 중요하거든. 요 회색선. 회색선만 쓴 적은 있어요. 요것도 잘 보면 그 추세를 나타낼 수 있거든. 요거를 돌파할 때는 더 쭉쭉쭉 잘 가다가 또 요거 하향 돌파할 때 많이 빠지고 그래요. 그런 기준을 활용했었는데 물론 이거 다 의미도 알고 이거 다 각각 설명 다 드릴 수 있고 여기서도 뭐 다이버전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안 써도 결국 모든 주식 하는 분들이 이 차트 흐름 그리고 거래량 차트의 위치 수급 이런 거 볼 줄 알면 거기서 보조지표에 나타내는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 다 여기서 나오는 그 지표들이니까. 저는 경상도는 맞는데 진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처음엔 보조지표를 쓰더라도 나중에는 보조지표는 다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이격 지표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씩 쓰는 게 이거는 선행이냐 아니냐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격률에 관한 거거든. 이렇게 중심선에서 벌어졌을 때 되돌아가고 벌어졌을 때 되돌아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볼린저 밴드고 이격 지표 중에 하나가 보통 양대 이격 지표라 그래요. 보조 지표가 크게 두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예측 지표가 있고 이격 지표가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엔벨롭이에요. 엔벨롭. 볼펜을 지워 볼게요. 자, 엔벨롭 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아니야. 자, 이건 볼펜은 보통 그대로 많이 쓰는 편이고 엔벨은 이제 자기에 맞게 설정을 많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20, 20을 하든지 벌어지죠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20%란 얘기거든. 뭐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해요 얘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냐면 결국 이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뭐 분봉이든 어디든 봤을 때 주식의 원리가 파동의 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격도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버슈팅 개념이 있고 언더슈팅 개념이 있고 회기성 개념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몰라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자기 체감하게 돼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단계도 갔었고 나중에 이제 정리한 단계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잘하는 분들 중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감이지, 좋아 보인다, 감이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잘 못하는 분은 이제 잘 가르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원리를 공부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되는 분들인 거고, 그 원리를 파악까지 해서 이제 하는 분들은 설명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못 한다고 해서 실력이 없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격이 얼만큼 벌어지면 결국은 너무 오버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또 얼만큼 조정이 나오면 결국은 여기 수급 자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보기가 매일매일 재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넣을 수 있잖아요. 분봉인데 여기도 뭐 이렇게 해서 뭐 자, 볼벤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볼벤을 돌파한다는 거는 힘이 좋아야 되니까 뭐 돌파했을 때 또 힘을 강한 힘을 또,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만으로도 기법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로 만든 기법도 있다니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 만든 기법이 있고, 아까 엔벨롭 보여줬죠? 그 엔벨롭을 이용해서 만든 기법도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다 이격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기법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른 기법도 세력주 매매 기법 이런 거 다 초창기에 다 했었거든요. 지금도 다 통해요. 세력주 매매 기법 같은 것도. 근데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거라서 나중에 되면 결국은 뭐 기법을 찾아다니다가 기법을 많이 배우게 되고 나중에 되면 결국 기법을 다 약간 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면에서 같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결국은 기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